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서 근무 중인 40대 남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는데요. 사실 저는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업계에서 제일 큰 회사에서 일하며 꾸준히 경력을 쌓아 안정적인 위치까지 올랐죠. 하지만 저 역시 사람이기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결핍 또한 갖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야 했어요. 아니, 애초에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말로는 제가 4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아주 어릴 때라서인지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이 저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만이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양껏 받으며 자랐던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요. 대기업 간부셨던 아버지는 회사 일로 늘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댁에 맡기는 일이 많았고 자연스레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가 안쓰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 역시 많이 외로우셨던 걸까요? 제가 10살이 될 무렵 아버지가 낯선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부드럽고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네가 영준이구나. 아줌마 네 아버지랑 좋은 인연이 돼서 앞으로 같이 살게 된 사람이야. 잘 부탁해. 저는 어리둥절한 채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재혼이라든지 새어머니라든지 그런 개념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영준아, 이제 아빠도 더는 혼자 너를 키우는 게 어렵다. 너도 알잖니? 아빠가 늘 회사 일로 바쁜 거. 그렇다고 널 더는 할머니한테만 맡겨둘 수도 없고 앞으로 저분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네 엄마가 되어주실 거야. 엄마라고 부르렴. 괜찮지?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를 잊고 살았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자 그 순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저는 너무 어렸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원한다면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아버지. 그분이랑, 아니, 엄마랑 잘 지낼게요. 그래. 그리고 다음 주쯤에 너한테 새 동생도 생길 거다. 네? 또 동생이요? 알고 보니 새어머니 역시 재혼이었고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와 2살 터울이었고요. 새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새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우선 제가 새어머니와 좀 친해진 다음에 동생을 데려오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재혼으로 제게는 2명의 가족이 새로 생겼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됐던 것 같아요. 더는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실제로 새어머니는 제게 무척 잘해주셨습니다. 학교 현장학습이나 학부모 참관 수업 같은 것도 빠지지 않고 나와주셨고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따로 계신데도 제 도시락만큼은 늘 손수 싸주셨죠. 그런 새어머니가 참 좋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호칭이 나오더군요. 어린 마음에도 새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남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은 무척이나 활발한 아이였어요. 공부는 나몰라라 한 채 늘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고 새어머니 품에 파고들면서 어리광을 부리곤 했죠. 처음엔 제게도 낯가림 없이 형이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는데요. 뒤늦게 자기 엄마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새어머니가 조금만 제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칭찬하면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해서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오자 새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주며 물으셨죠. 우리 영준이 오늘 경시대회 어땠어? 잘 봤어? 네, 좀 어려운 문제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다 풀긴 했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새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역시 우리 영준이야. 엄마가 믿고 있었어. 그러자 바로 옆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동생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툭 내뱉었어요. 나도 오늘 받아쓰기 했는데 왜 나한텐 어땠는지 안 물어봐, 엄마? 그 심통난 말투에 순간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어요. 새어머니가 그제야 동생을 돌아보며 살짝 웃었죠. 그래? 태영이 몇 점 받았는데? 몰라. 모른다고? 시험 봤으면 점수 나왔을 거 아니야. 못 쓴 게 많아서 그냥 채점 안 했어. 그러면서 왜 물어보라고 한 거니? 새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다시 제 쪽을 돌아보자 동생이 더 기분 나빠진 얼굴로 말을 던졌어요. 엄마는 왜 맨날 형만 예뻐해? 그게 무슨 말이야? 맨날 형한테만 잘했다고 하고 형이 뭐 하면 다 대단하다고 하고 난 신경도 안 쓰잖아. 새어머니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동생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우리 태영이도 뭐든 잘하지. 다음에 받아쓰기 시험 보고 점수 알려주면 그땐 더 많이 칭찬해 줄게. 응? 됐어. 동생은 기분이 상한 듯 간식 그릇을 툭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게 흘낏 시선을 주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동생은 어김없이 못마땅한 얼굴로 투정을 부렸어요. 특히 동생은 식탐이 많아서 음식에 예민했는데요. 새어머니가 제 쪽으로 반찬이라도 좀 밀어줄라 치면 난리가 났죠. 엄마, 난 입도 아니야? 왜 자꾸 형한테만 고기 반찬 줘? 내가 언제? 여긴 이목도 있잖아. 근데 늘 큰 거, 더 맛있는 걸 형한테 먼저 주잖아. 나보다 형이 더 좋아? 엄마 친아들은 난데 왜 늘 형 먼저 챙기냐고? 그 말에 식탁이 일순 싸늘해졌어요. 재혼 가정이었던 저희 가족에게 핏줄을 따지는 그 말은 선을 넘는 말이었으니까요. 새어머니가 황급히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외쳤죠. 김태영, 너 그만 못해? 언제까지 그렇게 일일이 형을 걸고 넘어지면서 투정 부릴 거야? 아, 몰라. 엄만 바보 멍청이야. 하지만 동생은 끝까지 어깃장을 놨고요. 결국 가만히 있던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입을 여셨습니다. 김태영, 너 버릇없이 아버지 앞에서 뭐하는 거야? 당장 방으로 올라가! 아무리 망나니인 동생이라 해도 저희 아버지 앞에선 꼼짝을 못했거든요. 결국 동생은 울음을 꼭 참는 얼굴로 식탁을 떠났고요. 아버진 애꿎은 새어머니를 야단쳤습니다. 당신 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길래 저 어린애 입에서 친아들 어쩌고 하는 말이 나와? 미안해요, 여보. 태영이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도 점점 눈치가 보였습니다. 새어머니가 저를 신경 써주는 건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동생이 예민하게 반응하니 저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새어머니가 동생을 진짜 소홀히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일부러 저를 더 챙긴다는 건 그만큼 제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도 때때로 새어머니의 지나친 다정함에 상처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친아들인 태영이는 때로 야단도 치고 좀 더 격이 없이 품어주는 걸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어린 동생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동생은 자신이 새어머니의 진짜 아들이면서도 저와 비교당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 듯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동생은 저를 향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점점 저를 대놓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저와는 말도 섞지 않으려 했어요.
저도 그런 동생을 상대하는 게 지쳐서 나중엔 그냥 무시로 일관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도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새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려 했지만 동생이 있는 자리에서는 저에게 신경을 덜 쓰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괜히 저를 챙겼다가 동생이 토라지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요. 아버지도 그런 가족 분위기를 알고 있었는지 점점 저와 대화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다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도 저는 늘 조용히 밥만 먹었죠. 어릴 땐 그래도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됐네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집에서 제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핑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에서도 제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게 익숙해졌죠. 그러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모 대기업에 입사한 뒤로도 집으론 돌아가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동생이 신경 쓰였거든요. 동생은 저와 달리 삶이 그렇게 잘 풀리지 못했어요. 전문대에 간신히 들어갔다가 얼마 못 가 중퇴했고요. 이후로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죠. 그러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며 학원과 독서실을 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번번이 낙방하면서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집에 가는 게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를 보고 동생이 괜히 더 초라함을 느끼고 반감을 가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집과 거리를 두게 됐고요. 부모님과도 연락이 뜸해졌죠. 새어머니는 가끔 영준아, 언제 한번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 하셨지만 저는 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고요. 그렇게 점점 저는 가족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물론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새어머니와 동생이 생긴 뒤로 전 오히려 더 외로웠죠. 가족을 갖게 됐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와 집마저 잃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된 데는 동생의 탓이 컸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원망하고픈 마음은 없었습니다. 동생도 새로 생긴 가족에게 적응하는 게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점점 가족들과 멀어지며 홀로서기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직장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제 부서로 배정된 신입사원이었는데요. 처음 그녀가 눈에 들어온 건 퇴근 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아는 체를 하더군요. 대리님, 퇴근하세요? 지혜 씨는 야근이야? 네, 아직 자료 정리할 게 남아서요. 분기 성과 보고서? 그거 아직 기간 많이 남지 않았어? 네. 근데 미리미리 해두려고요.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신경 쓰이더군요. 신입사원 때 저도 자진해서 야근하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괜한 오지랖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 신입이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 아는데 그러다 지치면 오래 못 버틴다. 그러자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왜? 괜히 선배랍시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 아니요. 대리님이 그런 조언을 해주실지 몰라서. 차가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정하시네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당황한 건 오히려 제 쪽이었습니다. 내가 차가워 보여? 생각도 못한 말이라 멋쩍게 웃으며 물었죠. 그러자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처음엔 좀? 그럼 지금은? 모르겠어요. 더 알아가 봐야 알겠죠? 어쨌든 조심히 들어가세요, 대리님. 조언은 새겨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사무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신입치곤 제법 당돌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그 솔직함이 싫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어쩐지 그녀가 계속 신경 쓰였는데요. 그녀와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부서 회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던 중 그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대리님, 저랑 맥주 한 잔 더 하실래요? 지혜 씨랑 나랑 둘이? 네.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가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게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녀와 따로 2차를 가졌죠. 술이 나오기가 무섭게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네요. 무슨 일 있어? 잠시 뜸을 들이던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단둘이 살거든요. 근데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엄마가 밉고 원망스러워요. 저 참 못된 딸이죠.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가정사에 놀랐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어요. 못되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러면 안 되죠. 전 대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특출난 것도 없고 못되기만 했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회사가 얼마나 뽑히기 어려운 회사인데. 그리고 지혜씨 지금 일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그럼 뭐 해요. 어차피 전 고졸 전형으로 뽑힌 데다 여자라 승진도 못할 텐데. 처음 왔을 땐 그래도 열심히 하면 길이 보이겠지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회사 일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 그녀를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입을 열었죠. 거봐, 내가 뭘 했어.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면 지쳐서 오래 못 버틴다고 했잖아. 네? 아, 맞아요. 대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었죠. 뭐든 다 지혜씨 혼자 짊어지려고 해서 지금 지친 거야. 그러지 말고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놔봐. 모르겠어요.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놔야 하는 건지. 우선 술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자. 제 말이 뜬금없게 느껴졌는지 그녀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아이스크림이요? 왜? 아이스크림 싫어해? 아니요,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 됐네. 나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가서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알겠어? 그렇게 그녀를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는데요. 처음엔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이스크림을 받아들던 그녀가 몇 입 먹더니 이내 피식 웃더군요. 대리님 말씀이 맞았네요. 단계 들어가서 그런가 아까보다 기분이 나아졌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이제 집에 가서 푹 자. 택시 잡아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대리님. 그날 이후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대화를 주고받고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점심을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와의 연애가 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눈치가 보여 비밀로 했고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쉽게 소개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여자친구의 조건만 듣고 왜 그런 여자를 만나냐면서 쓴소리를 늘어놨거든요. 학벌도 집안도 무엇 하나 저와 맞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전 그런 말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살면서 보냈던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편안하고 따뜻했으니까요. 결국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고요. 부모님에게도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진 노발대발하면서 반대하셨어요.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여자를 만나? 애비도 없는 편모 가정의 고졸이라니. 됐고 당장 헤어져라. 내가 너한테 어울리는 아가씨로 다시 알아봐 줄 테니까.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지혜예요.
저 그 여자 사랑한다고요. 너 무슨 영화 찍냐? 네가 뭐 영화나 드라마 속 멋진 남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아? 정신 차려, 결혼은 현실이야. 아버진 생각보다 더 완강하셨어요. 평소 가문과 체면을 중시하던 분이라 학벌도 변변치 않고 이렇다 할 배경도 없는 여자친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셨죠. 난 지인지 뭔지 그 애 절대 허락 못한다. 애비 없이 자란 애는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되어 있어. 남들처럼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다고.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 집은 뭐 정상적인 가정인가요? 뭐야? 맞잖아요. 저도 어릴 때 엄마 있고 쭉 새어머니랑 살았는데 그럼 저희 가정은 뭐 정상적인가요? 우리 가족은 다르지. 난 너한테 새엄마랑 동생을 만들어준 거고, 아니요, 아버진 저에게 새엄마랑 동생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집이라는 걸 잃게 만들었죠. 제가 태영이 때문에 눈치 보여서 집에 가지도 않는 거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논리대로라면 그럼 저도 정상적인 가정 꾸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버진 제 말에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설마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까맣게 몰랐던 눈치더군요. 그렇게 주춤한 아버지를 설득한 건 다름 아닌 새어머니였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말고 그 아가씨 일단 한번 만나봐요. 네? 영준이가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당신까지 왜 그래? 부탁해요, 여보. 영준이 너무 오랫동안 집 나가 혼자 살았잖아요. 결혼하고 자기 가정 꾸리면 집에도 더 자주 들리지 않겠어요? 영준이가 더는 외롭게 살지 않았으면 해요. 새어머니의 애원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죠. 그리고 알잖아요. 결혼이 꼭 집안이나 조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도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이혼녀였을 때 당신 만났잖아요. 근데 당신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고 덕분에 지금까지 함께 잘 살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한번 만나보긴 하마. 데려오거라. 다행히 여자친구는 성실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합격점을 받아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양가 상견례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쯤 되니 이제 큰 난관은 다 넘었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상견례 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다름 아닌 남동생 때문이었죠.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던 동생이 너무 불편했던 걸까요? 예비 장모님이 먼저 말을 거셨죠. 사돈총각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죠? 요즘 공무원 시험도 어렵다던데 고생이 많겠어요. 그러나 남동생은 미간만 살짝 찌푸렸을 뿐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결국 옆에 있던 새어머니가 어색한 미소로 대신 입을 열었죠. 그렇죠. 나름 열심히 한다곤 하는데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우리 김서방 동생 아니겠어요? 그러자 잠자코 대화를 듣고 있던 남동생이 피식 웃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형이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 몰라요? 그 날카로운 말투에 새어머니가 엄한 표정으로 동생을 불렀죠. 태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이 아줌마가 먼저 나 긁었는데 지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형이랑 다르게 취업도 못하고 공시에서도 번번이 낙방한다고? 그런 자기는 뭐 얼마나 잘나서? 이 아줌마 그냥 식당에서 일한다며. 딸도 형이랑 같은 회사 다니면 뭐 하는데? 고졸의 계약직이라며? 예비 장모님과 여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쯤 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벌떡 일어나 동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죠. 동생은 순식간에 의자 뒤로 자빠져 넘어져 버렸고요. 테이블에 있던 그릇들이 떨어져 깨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경악과 고요로 잠겨들었죠. 뭐 하는 거야, 형? 지금 나 때렸어? 그래, 때렸다. 지금 당장 장모님이랑 지혜한테 사과해. 그러나 동생은 반성하긴커녕 위약스러운 웃음을 흘렸어요. 형 완전 여자에 돌아버렸구나.
개 한심하게. 지금 보니까 아주 끼리끼리 만났네. 어? 그 입 닥치고 얼른 사과나 하라고! 아니, 난 진짜 신기해서 그래. 형 원래 아무 여자나 만나는 스타일 아니잖아. 눈 높지 않았냐고. 근데 고작 이런 여자한테 넘어가선. 아, 설마 반반하게 생긴 얼굴에 넘어간 거야? 형도 남자긴 하네. 저는 동생의 형편없는 말을 들어줄 기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또다시 동생이 멱살을 잡아 올렸고요. 그대로 또 한 번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었죠. 동생은 비명을 지르던 것도 잠시 입술에 묻어나오는 피를 보고는 기겁했죠. 피! 엄마! 나 어떡해! 형 진짜 미친 거야? 누가 동생을 이렇게 때리는데? 동생? 네가 언제 날 진짜 형으로 여기긴 했냐? 됐고 당장 사과나 해 얼른! 이런 미친! 아버지 봤어요? 형이 나 때렸어요. 이 피나는 것 좀 보라고요. 아 진짜 이 결혼 진행시킬 거예요? 동생은 아버지를 보며 항의했지만 아버지는 그냥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새어머니도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상관없다는 듯 다시 동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과해 당장. 아님 또 맞을래? 아이 진짜. 동생은 말도 안 된다는 듯 혀를 찼지만 결국 제 주먹 앞에서 움찔하며 마지못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을 향한 사과였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뱉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을 데리고 먼저 상견례장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거듭 사과하고 또 사과했죠. 다행히 예비 장모님도 여자친구도 저를 위로해주기 바빴네요. 자네가 사과할 게 뭐가 있나? 동생 때문에 자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만. 맞아, 영준씨. 난 괜찮으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중에 동생하고도 꼭 화해하고. 아니,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당신도 걘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 이후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했고요. 남동생은 항의라도 하듯 결혼식과 이후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바라던 바였기 때문에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았고요. 부모님은 저희가 화해하길 바라는 눈치셨지만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마음은 없었네요. 망가져버릴 대로 망가져버린 원가족에 대한 보상 심리가 발동하기라도 한 듯 이후 저는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더는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신혼집은 제가 미리 모아둔 돈으로 마련했고 처가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장모님 명의로 보험까지 들어드렸죠. 아내는 처음엔 극구 사양했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한 가족이잖아.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건 당연한 거야.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여보, 정말 고마워.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생긴 기분이거든. 우리 앞으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 당신이랑 나 닮은 예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알았지?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고 저를 꼭 끌어안으며 사랑해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도 한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죠. 한 3년까진 자연스럽게 아기가 찾아와 주겠지 했는데요.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면서부턴 초조해지더군요. 아내나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난임병원까지도 생각했는데요. 아내는 영 내켜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아직 젊은데 그렇게 인위적인 치료까지 받아야 할까?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여보. 응? 3년이면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니야? 난임병원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마. 요즘 많이들 간대. 그래도 나 무서워. 딱 1년만 더 자연임신 시도해보자. 부탁해.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난임 치료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주어들은 풍문으로 여자에게 더 힘든 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1년간 유예 기간을 가져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좀처럼 아이는 소식이 없었고요. 아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 밝았던 사람이 부쩍 어두워졌어요.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집에만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아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줬습니다. 커피를 사랑하고 자기 카페를 갖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죠. 고마워, 여보. 내가 이 카페 꼭 성공시켜서 당신 일 더는 안 하게 해줄게. 진짜? 시작부터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당신 돈 벌려고 차려준 거 아니야. 그냥 소일거리 하라고 차려준 거지. 날 너무 무시하는데? 두고 보라고. 내가 당신 셔터맨? 그거 하게 해줄 테니까. 아내는 카페 운영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소일거리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죠. 오픈 전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하나하나 직접 골랐고요. 커피 원두도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며 가장 맛있는 걸로 골랐죠. 또 메뉴 개발에도 정성을 쏟았네요. 그 덕분인지 카페는 열자마자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직접 만드는 수제 디저트가 큰 인기를 끌어 손님들이 줄까지 서가면서 사 먹을 정도였죠. 저는 그저 아내가 우울증을 이겨낼 정도로만 카페 일을 하기를 바란 건데 어느새 아내는 카페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이러다 임신이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되기도 했지만 너무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름 아닌 절연한 남동생이었죠. 대뜸 할 말이 있다고 하기에 퇴근 후 따로 만났는데요. 절 보자마자 그러더군요. 형,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도와달라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남동생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나 공시 그만두고 다시 취업 준비 중인데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경력이 없어서 그런가 영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력서 넣은 회사가 알고 보니 형 회사 거래처던데 그 땡땡 회사라고 형도 알지? 전에 엄마 말론 형이 거기 사장님 큰일 날 뻔했던 걸 막아줬다며. 동생 말은 사실이었어요. 땡땡 회사에서 장부 실수했던 걸 제가 발견하고 뒤탈이 없게끔 해결해줬었죠. 그 일로 거기 사장님이 고맙다면서 따로 밥까지 사줬었고요. 제가 아무 말 않고 잠자코 있자 눈치를 보던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이 그 회사 사장님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래도 면접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한 번만 도와주라. 과거를 생각하면 동생을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걸 완전히 외면하긴 어렵더라고요. 동생 뒤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이 고민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내가 추천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일단 얘기는 해볼 텐데 면접은 네가 직접 보고 실력으로 증명해야 해. 그럼 나도 알지. 형 고마워. 나 정말 잘할게. 이후 저는 거래처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조심스럽게 남동생을 추천했고요. 그 결과 남동생은 면접을 통과해 그 회사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 거래처라고는 해도 제법 업계에선 이름을 날리는 큰 회사였어요.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아내도 늘 자기 때문에 동생과 절연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며 이 기회에 다시 잘 지내보라고 하더군요.
참나, 난 애초에 그 녀석하고 잘 지내본 적이 없거든. 그럼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봐. 그래도 하나뿐인 형 동생 사이잖아. 난 형제가 없어서 그런가 피 안 섞인 형제라도 부럽기만 한데.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아, 왜? 전 그러면 내가 도와줄까? 그냥 말뿐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아내는 적극적으로 저와 동생 사이를 중재했어요. 하필이면 또 동생 다니는 회사 근처에 아내 카페가 있어서요. 자주 거기로 동생을 불러 커피도 대접하고 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군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동생도 점점 아내와 스스럼 없이 지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같이 껴서 셋이 함께 저녁을 먹거나 하게 됐고요. 나중에 동생이 제게 그러더군요. 처음엔 몰랐는데 형수 좋은 사람 같더라. 형이 장가 하나는 잘 든 것 같아. 참나, 그걸 이제 알았냐? 옛날엔 미안했어, 형. 동생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과거의 앙금이 사르르 녹는 게 느껴졌어요. 전부 아내 덕분이었죠. 저희 형제 사이가 좋아지니 부모님도 참 기뻐하셨고 그렇게 모든 것이 원만해지는 듯 보였는데요.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파국을 말이죠. 그렇게 계절이 서너 번쯤 바뀌었을까요? 아내 카페도 직원을 늘릴 정도로 자리를 잡았겠다. 더는 임신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 난임병원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아내가 우선은 일반 산부인과에서 자기가 먼저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냥 바로 난임병원으로 가면 될걸. 바로 난임병원 가서 검사받고 치료 들어가기엔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나 아는 언니가 그 산부인과 다니는데 여의사고 친절하게 잘 봐준다고 하더라고. 내가 원래 생리가 좀 불규칙하긴 했거든. 혹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건지 먼저 간단하게 검사 좀 받아보려고. 그래, 그럼. 제 선선한 허락에도 아내는 이상하게 긴장돼 보였어요. 이 생각해보면 아내는 산부인과 진료나 난임병원 얘기에 유독 거부감을 보이곤 했죠. 그래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며칠 뒤 병원에서 돌아온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야? 검사 결과가 안 좋았어? 아니, 안 좋을 리가 없잖아. 나 아직 젊고 아무 문제 없대. 근데 안색이 왜 그래? 너무 창백한데.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내는 그렇게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평소답지 않은 모습에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결국 며칠 뒤 아내가 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몰래 그 뒤를 밟았어요. 회사엔 사정이 있어 연차를 쓴다고 하고 말이죠.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를 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전에 병원 데스크에서 뭔지 모를 일로 간호사와 한참 동안 대화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아내에게 들킬까봐 멀찍이 떨어져 있느라 뭐라고 하는지까진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데스크 쪽으로 다가가 아내를 불렀죠. 여보, 저를 본 아내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당신 여긴 어떻게 왔어? 외부 미팅이 있었는데 이 근처였거든. 당신 오늘 진료 본다는 게 생각나서 잠깐 놀래켜 주려고 왔지. 그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놀랐잖아. 미안해. 진료는 다 끝난 거야? 이만 가자. 데스크에서 간호사하고 무슨 얘기를 한 거야? 한참을 얘기하던데. 별 얘기 안 했어. 아내는 허둥지둥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데스크에서 간호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절대 알려주려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함께 끌려 나왔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 봐야 한다는 핑계로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올라갔죠. 아내의 수상쩍은 태도에 점점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데스크엔 아까 아내와 대화를 나눴던 간호사가 그대로 있더군요. 간호사도 저를 알아봤는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어쩐 일로 다시 오셨어요? 임지혜님이 뭐 두고 가셨나요? 아니, 그게 조금 전에 제 아내랑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심각해 보이던데.
그러자 간호사가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그건 좀 아무리 남편분이라고 해도 이걸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 순간 저는 기지를 발휘했어요. 어떤 얘기 나눴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아내한테도 들어서요. 하지만 그 일이 아내 몸에 큰 무리는 없는 거겠죠? 대충 아는 것처럼 문을 띄웠을 뿐인데 간호사는 별 의심 없이 바로 넘어왔어요. 알고 계시는군요. 하긴 남편분이시니까요. 지혜님이 유산 경험이 2차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난임병원은 이걸 미리 말해둬야 하는 건지 그런 걸 좀 얘기 나눴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산이라니. 당연한 말이지만 아내는 저를 만난 뒤로 단 한 번도 아이를 가진 적이 없었고요. 당연히 유산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제가 첫남자라는 말도 했었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에 대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왜 아내는 처음부터 난임 치료를 거부했을까? 유산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였나? 도대체 어떤 놈하고... 설마 날 만난 뒤로 그런 건 아니겠지? 외도를...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내색은 못한 채 홀로 끙끙 앓았죠. 결국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내의 과거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믿고 싶진 않았지만 제 직감은 분명 아내가 많은 걸 숨기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아내의 뒷조사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조금 하면 유능한 흥신소 연락처쯤은 금세 알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생각보다 비용이 셌지만 아내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하다 싶었네요. 며칠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됐죠.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더군요. 양가 부모들까지 알고 있는 일종의 사실혼 관계였죠. 2번의 유산 경험도 그 남자를 만나면서였고요. 그 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 남자와는 채 3년도 못 살고 헤어졌더군요. 하지만 그 사실을 저에게는 감쪽같이 숨겼던 겁니다. 끓어오르는 배신감이 온몸을 아프게 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이 남자랑은 완전히 끝난 거죠? 따로 만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긴 한데. 그럼 됐습니다. 와이프한테 과거에 남자 하나쯤 있다고 다 옛날 일이잖아요.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내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과거에 어떤 남자를 만났건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그때 흥신소 직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내분이 요즘 만나는 상대가 또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뢰인께서 충격받으실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직접 한번 보시죠. 직원은 제 앞으로 사진 한 장을 내려놨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한 남자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마주다운 어깨와 꼭 잡은 2손이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이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으니까요.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이었거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제 동생이에요. 아내와도 친해서 종종 둘이 커피도 먹고 하는데 부인과 동생분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모텔로 들어가는 CCTV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가 곧장 시뻘겋게 타오르기 시작했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신소 직원이 하나씩 보여주는 증거는 모두 명명백백하게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내 동생과 바람을 피웠다. 그 사실이 현실로 와닿는 순간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죠. 하지만 언제까지고 충격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흥신소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들 원본 파일까지 다 넘겨줄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그 짐승만도 못한 두 년놈에게 지옥을 맛보여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빼앗는 거였어요. 바로 아내의 카페였죠. 아내에겐 비밀로 한 채 아내의 카페 주변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아내 카페 바로 옆옆에 좋은 매물이 나와 계약할 수 있었고요. 최대한 아내의 카페와 비슷하게, 하지만 더 세련되게 카페를 꾸몄죠. 그뿐인가요? 따로 실력 좋은 바리스타와 파티셰까지 데려와 메뉴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네요. 기존 아내의 단골 손님들을 끌어오기 위해 초반엔 파격적인 이벤트도 진행했죠.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났습니다. 입소문이 돌면서 아내의 카페는 점점 손님이 줄었고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직원들이 한두 명씩 그만두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카페 운영에 전력을 다하던 아내는 초조해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제 카페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상도덕이 있지. 어떻게 카페 옆에 바로 똑같은 카페를 차려요? 메뉴 구성도 다 카피하고 이래도 되는 거야? 당장 사장 나오라고 그래! 아내의 악에 받친 목소리에 전 기다렸다는 듯이 주방 밖으로 나갔어요. 저를 본 아내가 입을 떡 벌리더군요. 당신이 여기 왜 있어? 그야 내가 여기 사장이니까. 뭐? 아, 내가 당신한테 얘기 안 했나? 나 부업으로 카페 시작한 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설마 일부러 그런 거야? 우리 카페 망하게 하려고? 왜? 빨리 애 갖고 싶어서? 내가 난임병원 계속 안 간다고 우기니까? 당신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나만 보면 그놈의 애. 근데 하다 이젠 내 카페까지 망쳐? 내가 카페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알잖아. 그래, 잘 알지.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야. 네 가장 소중한 것부터 차례차례 망가뜨리려고. 뭐? 그게 무슨... 아직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제 말에 아내의 두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건지 난 도무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뻔뻔하게 잡아떼는 아내에게 흥신소에서 준 자료를 내밀었어요. 그걸 본 아내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신이 과거 다른 남자랑 동거까지 하면서 2번 유산한 경험이 있는 거. 그래, 뭐 그것까진 그냥 묻어주려고 했어. 그만큼 당신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내 동생하고, 아니, 그 쓰레기 같은 놈하고 붙어먹은 것까지 봐줄 순 없지.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저는 비웃으며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내가 동생과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등등 사진을 넘길수록 아내가 입술을 깨물더군요. 오해? 법원에서도 한번 그렇게 말해보시지. 과연 판사들이 어떻게 믿어줄지 궁금하네. 여보, 법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당신하고 헤어질 생각 없어. 이건 그저 실수. 그래, 실수였다고. 실수 같은 소리 하네. 내 동생하고 붙어먹은 더러운 여자 주제. 결국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도련님이 먼저 날 꼬셨다고. 난 혹시라도 과거 일이 당신한테 들킬까봐 늘 불안했고 무서웠어. 그런 상황에서 도련님이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듣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역겹더군요. 됐으니까 당장 꺼져. 뭐?
지금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아, 집에도 들어올 생각 마. 거긴 네 집 아니고 내 명의로 된 내 집인 거 알지? 장모님한테도, 아니, 너 엄마한테도 얼른 연락해서 짐 싸라고 해. 그 집도 내가 해준 집이니까.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버릴 거야. 잔인한 제 말에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제게 매달리더군요. 여보,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저는 그런 아내에게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상의 다 끝났어. 이혼 소송 들어갈 거고 상간자 소송도 진행할 거야.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이제 와서 싹싹 빌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여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잖아. 개소리 그만하고 안 꺼져!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아내를 붙들고 가게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다 바꿔버렸죠. 장모님이 살고 있던 집 역시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버렸고요.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동생에겐 그 어떤 복수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전 바로 남동생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와 각별한 사이였던 거래처 사장님은 바로 남동생을 해고했고요. 이 일로 부모님도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셨죠. 당연히 두 분 다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특히 새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까지 하셨죠. 그런데도 남동생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형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렸잖아.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형수가 먼저 나 꼬신 거거든? 그러게 마누라 관리 잘했어야지.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마누라 관리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동생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요. 동생은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제게 흠씬 두들겨 맞았죠. 저는 그럼 동생을 향해 말했어요. 넌 어릴 때부터 늘 그랬지. 날 괜히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만 키워선 어릴 땐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쳐. 하지만 너도 이제 성인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래? 형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난 늘 형의 그림자에 가려 살았어.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세상에 100%로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엄마도 옛날에 잠깐 한눈 팔았었는데. 울먹거리던 동생의 마지막 말에 정신이 확 들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어쨌다고? 그러자 기절에 누워있던 새어머니가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태영이 너 헛소리하지 말고 얼른 형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너 도대체 언제 철이 들래? 내가 뭘? 엄마도 바람 피웠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상대가 형수인 게 그렇게 죄야? 형이랑 나랑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애초에 형수가 먼저 날 꼬신 거라고. 조용히 하고 일단 잘못했다고 빌라니까. 형준아, 얘 말은 너무 귀담아 듣지 말아라. 지금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닌 모양인데. 허둥거리는 새어머니의 태도는 누가 봐도 수상했어요. 아버지 역시 그걸 느낀 것 같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동의하에 흥신소의 새어머니의 뒷조사도 의뢰했고요. 그 결과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새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적이 있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당연히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바로 새어머니에게 이혼을 통보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새어머니와 동생을 집에서 내쫓고 경제적인 지원도 일절 끊으셨죠. 새어머니가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으셨네요. 새어머니의 원망의 화살은 당연히 동생에게 향했죠.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무슨 꼴이야? 너 혼자 바람 피우다 걸려서 사단 날 걸 왜 나까지 끌어들여선. 내가 뭘? 그러게 엄마가 처음부터 내 편 들어줬으면 될 일이잖아. 형이 그렇게 날 패고 있는데 보고만 있냐? 혼자만 살겠다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싸우는 모자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천박해서 더는 엮이고 싶지 않더군요. 이후 저는 이혼 소송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명백백했기 때문에 사실 결과는 뻔했어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저는 아내와 갈라섰고요. 아내와 동생으로부터 꽤 큰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카페는 완전히 망해서 문을 닫았고요. 이후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는데요. 거기서도 바람 피우고 이혼당한 게 소문나서 바깥 출입도 잘 못한다 하더군요. 남동생과 새어머니 역시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남동생은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다 결국 포기하고 술만 들이마셨는데요. 그러다 술집에서 크게 싸움이 나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지금 깜빵이 있다 하더군요. 새어머니는 그런 동생 옥바라지 하느라 파출부 일을 하고 있고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현재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여전히 잘 다니고 있고요. 좋은 여자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지금 아내는 전처와 달리 거짓말이라곤 할 줄 모르는 솔직하고 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도 얻었는데요. 아버지가 저희 아이를 참 예뻐하셔서 전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새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진 기분이에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